그래서 우리가 오봉도를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보기는 합니다만, 조금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 그림이 굉장히 놀라운 조형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보면 이게 좀 이상한 그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좀 이상하고 좀 특별하게 그렸는가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 조선 시대에 맞는 이상적인 어떤 세상을 이제 구현하는 그림인데, 그런 세계를 구현하기 위해서 거기에 걸맞는 조형 방법을 사용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이 조형 원리라고 하는 것, 그림을 그리는 방법입니다. 화면을 어떻게 구성하고, 뭐 사물은 어떻게 집어넣고, 구도는 어떻게 짜고, 이런 것들이 그림을 배우는 사람들한테는, 혹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우리가 서양화 하면 서양의 조형 원리로 그리는 거예요. 우리 그림 하면 우리 그림의 조형 원리로 그리는 건데, 그러면 조형 원리가 틀리다라고 하는 것은 미학이 틀린 것이죠. 미학이 틀리다는,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관점이 틀리다는 거죠. 미학이 틀리다는 것은 철학이 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철학, 미학, 조형 원리, 표현 방법 이런 것들이 다 한 묶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뭐 꽃을 그렸으면 꽃이구나, 뭐 이렇게 이쁘니 안 이쁘다, 뭐 멋있다 안 멋있다 이렇게 보지만, 그것을 어떤 식으로 구현하는가의 문제는 굉장히 전문가들한테는 중요한 문제이죠. 일단 이 오봉도는 우리 그림에서는 좀처럼 사용하지 않은 구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좌우대칭 구도죠. 좌우대칭 구도인데, 이렇게 봉우리, 중앙에 있는 봉우리를 중심으로 이렇게 선을 그으면 이 우측과 좌측이 거의 비슷합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똑같지는 않죠. 완전히 똑같지는 않는데 비슷한 구도입니다. 양쪽으로. 대칭 구도죠. 이런 것을 좌우대칭 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왜 우리 그림에서 다른 공중회화에서는 쓰지 않는, 혹은 수묵화에도 사용하지 않는 이런 대칭 구도를 사용을 했을까? 이게 의문이죠. 대칭 구도를 쓸 때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냥 사용하지는 않죠. 특히나 굉장히 보편적이지도 않는 그런 화면 구성 방법인데도 억지로 이런 구도를 사용했던 이유는, 이 그림이 왕을 위한 특화된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은 어떨 때 의미가 있냐면요, 왕이 이 앞에 앉아 있어야 의미가 있어요. 왜? 왕이 없는데 이게 있다는 것은 오봉도가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왕을 위한 그림이니까. 그러면 모든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렇게 뭐 방향이 있어요. 사물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사슴이 있다. 그러면 사슴 머리가 있고 꼬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머리를 향하는 방향으로 시선이 이렇게 따라갑니다. 머리를 향하는 방향. 꽃도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가죠. 측면도 있고 정면도 있고 이렇게 방향을 잡게 되고, 그 다음 물도 어느 방향으로 흐르잖아요. 어느 방향으로, 뭐 폭포가 이쪽으로 이렇게 흐른다든가, 파도가 이쪽으로 친다든가, 물이 이런 식으로 흐른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림 속에는 나름대로 좌에서 우로 혹은 우에서 좌로 이렇게 방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방향이 있는데, 이런 방향이 있는 그림에 왕이 중간에 딱 이렇게 앉으면 사람들은 뒤에 그림 때문에 시점이 이렇게 좌에서 우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거나 우에서 좌쪽으로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중간에 앉아있는 왕이 그림 속에 파묻혀버려요. 그러니까 왕을 부각시키지를 못한다는 거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좌우대칭으로 만들어 놓으면, 사람의 시점이 좌우대칭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양쪽으로부터 중앙으로 사람의 시선이 이렇게 집중이 되는 이러한 구도거든요. 바로 왕을 집중시키기 위한, 왕을 위한 특화된 그림이기 때문에 왕에게 집중을 하기 위해서 좌우대칭 구도를 사용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문제가 나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좌우대칭을 사용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구도를 창안하는데, 이 좌우대칭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기 있는 붉은색은 해입니다. 해가 틀림없어요. 이거는 조금 뭔지 잘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좌우대칭으로 만들다 보니까 한쪽에 해가 만들어지면 반대편에서 똑같은 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똑같은 게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해가 복사가 돼서 이쪽으로 한 개가 또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일, 월 개념이 아니라 두 개 다 태양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 있는 붉은 해는 우리가 뭐 태양을 보통 붉은색으로 표현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해는 붉은 해는 아침 해입니다. 아침에 이렇게 해가 뜰 때 뻘겋게 떠오르죠. 그죠? 석양은 아니에요. 아침 해입니다. 아침에. 이런 아침에는 모든 우리 그림에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장생도에도 나오고 수묵화에도 나오고 모든 그림의 해는 다 아침해를 뜻합니다. 왜 이런 아침해를 그리느냐? 아침해가 가진 상징은 뭐냐면요.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이제 수묵화에서 수묵산수화 선비들이 그리는 그런 선비들의 취향에 맞는 이런 그림에서 그런 게 수묵화죠. 거기에서는 아침해가 붉은 마음, 단심입니다. 일편단심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한 조각 붉은 마음. 그 붉은 마음입니다. 그럼 이 붉은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뭐 일편단심이라는 것을 뭐 이렇게 노래도 있죠. 일편단심 민들레야 뭐 이런 것처럼 어떤 변치 않는 마음이죠. 나의 심장, 붉은 심장, 펄펄 뛰는 뭐 심장, 그 변치 않는 나의 마음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하는데 선비들에게 이 아침해는 붉은 마음, 단심, 다시 말하면 지조와 절개, 변치 않는 지조와 절개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궁중해화에서 채색화에서는 이 아침에는 단심, 일편단심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영원성을 뜻해요. 시간의 영원성. 그래서 장생도에 빠지지 않고 이 붉은 아침해가 그려져 있습니다. 아침에 그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장생도, 십장생도가 조선시대의 이상적인 이상세계를 표현한 건데 그 이상세계가 시간에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원해야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해야 하기 때문에 아침해가 해가 떠오른다는 것은 바로 그 순환의 개념으로서 영원성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해가 붉은색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이게 어떤 사람은 자꾸 달이라고 하고 저는 이것이 이제 복사가 돼서 이제 해가 되는 건데, 그러면 이게 하얀색 해는 낮해를 뜻하는 거죠. 낮해. 그럼 낮해와 아침해의 차이는 아침해가 시간의 영원성을 뜻한다면 낮에 보는 해는 뭐라고 할까요? 최고점? 전성기? 그리고 어떤 이 클라이막스? 뭐 이런 개념으로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상세계가 가장 좋은 상태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영원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우리 그림에서는 이 궁중해화에서는 다른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그림에도 달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달 자체를 그리지 않는다는 거죠. 아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수묵화에서는 가끔 이렇게 달을 그리기도 합니다. 뭐 월죽도, 또 월매도. 그러니까 달과 매화가 있는 그림. 뭐 이거 월매도죠. 뭐 이런 그림들 속에 달이 등장을 하는데 이 달은 우리나라에서 표현되는 달이든 아니면 뭐 서양이나 전 세계에서 표현하는 달은 다 부정적 의미예요. 뭐 달이 뜨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귀신이 나오거나 아니면 뭐 괴물이 나오거나 뭐 이런 의미가 많이 있죠. 그래 뭐 도둑질이 많이 일어나고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항상 이 달밤에 무슨 괴물이 나타나고 뭐 이런 것들이 흔해 빠진 이미지이죠. 그래서 서양에서도 다른 부정적 의미로 사용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부정적 의미로 쓰죠. 그러니까 선비들이 월매도 그러면 깊은 밤에 이렇게 매화가 피어 있는 이런 모습은 매화 자체가 선비의 지조와 절개를 뜻하는데 그럼 달은 뭐냐? 그 달은 이렇게 어려운 현실을 뜻합니다. 깊은 밤이니까. 깊은 밤이나 우리가 매화라고 하는 것이 초봄에 그러니까 겨울에 잔설이 남아있는 찬바람이 남아있을 때 꽃을 피우는 그 제일 먼저 꽃을 피우죠. 이것을 보고 사람들 생태적 특징을 보고 선비들이 이 바람, 겨울바람, 어려움
이제 상황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또 내 의지와 내 인격적인 가치, 학문적 양심 이런 것들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지를 매화에 투영을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달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 초봄, 그러니까 늦겨울, 거기에다가 깊은 밤, 이렇게 되면 더욱더 어려운 상황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정적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긍정적인 의미가 전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부정적 의미가 담긴 그러한 달을 여기에 집어넣을 이유는 전혀 없죠. 어떤 경우도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해석하기에 그냥 뭐 이거는 해니까 왕이고 이거는 왕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냥 하는 소리고요. 뭐 실제로 그렇게 이 남과 여는 음양의 개념은 확실하지만 달에다가 그것을 비유하는 것은 다시 말해 여성을 달에다 비유하는 것은 여성을 비하하는 개념이에요. 엄밀히 따져보면 여성도 남성도 다 엄밀히 따져보면 다 태양이죠. 다 소중한 존재지 부정적 존재로 이렇게 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 잘못하다가는 여성들한테 욕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심해야 될 관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달을 이렇게 하얗게 표현하는 경우는 없어요. 전 세계에. 달은 보름달이 떴을 때 보통은 태양과 크기가 비슷해요. 시각적으로 느끼는 크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게 보름달인지 태양이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달을 표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달은 노란색으로 표현합니다. 이게 세계 공통적인 거예요. 어느 나라든 대부분 달은 노란색으로 표현하지 하얀색으로 표현을 하지 않죠. 우리가 한낮에 떠 있는 이 태양을 한번 보기도 어렵겠지만 보면 눈이 부셔서 하얗게 보여요. 실제로 뭐 눈이 부신 거죠. 그게 제대로 안 보이는 건데 그게 노랗게 보일 수는 없죠. 그러니까 하얗게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달을 하얗게 만들어 놓은 사람들은 태양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이렇게 오류가 발생합니다. 또 하나는 바로 크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보름달과 그 태양의 크기가 이렇게 떴을 때 크기가 비슷하게 인식되기 때문에 달의 모양을 보통 반달이나 초생달 이런 게 있죠. 이렇게 달을 표현하죠. 그래야 달과 해가 정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달과 해를 두 가지를 다 동그랗게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는 그거는 이렇게 어떤 상징 체계에서 맞지 않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것이 달이라고 하는 어떠한 근거도 없어요. 오히려 이 그림의 좌우대칭이라고 하는 조형 원리를 맞춰서 보면 오른쪽에 있는 이쪽 달이 이쪽으로 복사돼서 한 개는 시간의 영원성을 뜻하고 한 개는 최절정기를 뜻한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것이 오봉도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